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TV 토론이 무산되면서 설 민심, 뚜렷한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고요. 저는 원래 TV 토론이 있다고 할지라도 TV 토론이 그렇게 지지율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물론 2월 3일 날 사자 토론이 있죠. 그러니까 사자 토론과 양자 토론은 또 좀 다르지만, 자, 그러면 어제 오늘, 그러니까 설 연휴 첫날과 아니면 그 직전 이렇게 조사한 것들이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발표가 된 것들이 있는데, 설 민심 대략 어떤 것인지 하고 거기에 맹점 이런 것들과 토론 요것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오늘 사이에 발표된 그 여론조사들을 보니까 셋, 넷, 다섯, 6개가 있었습니다. 총.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는 1월 29일 날, 29일이면 설 연휴 첫날이죠. 그때 조사한 건데, 이재명 38.1, 요거는 전주에 비해서 0.2%포인트 내린 거고, 윤석열 43.5, 이건 2.5%포인트 오른 겁니다. 안철수는 2%포인트 내려서 7.8, 이렇게 돼 있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걸 보니까 이건 23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겁니다. 윤석열 40.2, 요건 1.8%포인트 내렸고, 이재명 38.5, 요건 1.7%포인트 올랐습니다. 안철수도 0.3%포인트 오른 10.3, 심상정 2.4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라고 하는 곳이죠. 이쪽은 28, 29 이렇게 이틀 동안 조사했는데 윤석열 41.6, 그래서 2.2%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제법 많이 내린 것이죠. 이재명 37.9, 이거는 4.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급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글쎄요, 이건 다른 흐름과 너무나 다르죠. 안철수는 1%포인트 하락해서 10.6, 심상정 3.0 이렇습니다. 한국리서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27, 8, 9 이렇게 면접조사를 한 겁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37.8, 이재명 33.2. 그런데 한국리서치가 그 전에 17, 18, 19 이렇게 조사한 거하고 비교하니까 윤석열은 4.8%포인트가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은 1.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또 윤석열의 급상승? 이건 물론 일주일 전이 아니고 한 열흘 전쯤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안철수는 11.1, 심상정 2.3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서던포스트라는 데서 조사한 걸 보니까 28, 29 요거는 이재명 33, 요건 1%포인트 하락, 윤석열 32.5, 이건 일주 전과 동률, 안철수 9.4, 심상정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외에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 PNR이라고 하는 데서 조사한 걸 보니까 요것도 28, 29, 윤석열 45.1, 요건 2%포인트 하락, 이재명 39.7, 이건 4.2%포인트 상승, 안철수 1.2%포인트 떨어진 8.3, 심상정 2.6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6가지 조사를 다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하락하고 이재명 후보가 상승했다는 게 리얼미터, KSOI, PNR 세 군데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상승 또는 동률, 이재명 후보가 하락했다는 것이 서던포스트, 여론조사 공정, 한국리서치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6군데가 설 연휴 직전과 설 연휴 첫날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세 군데는 이재명 후보 상승, 세 군데는 하락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내가 대부분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론조사는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저는 여론조사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상황이 좀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제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 실제 조사하는 사람들한테 취재를 해봤더니 우선 첫 번째, 사실 이거는 앞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선 여론조사 기관 자체가 너무 난립해 있습니다. 요새 저도 못 보던 여론조사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면접으로 하는 것도 있고 ARS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ARS가 면접보다는 조금 더 문제다.
왜냐하면 ARS가 더 잘 맞춘다 이렇게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론조사 기관이 너무나 많아서 덤핑을 하겠죠. 내지는 심지어 그냥 공짜로 해준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데가 너무나 많다. 왜? 그건 아주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이런 것이죠. 보통 여론조사는 낮에 합니다. 낮에 오전 10시부터 하는 곳도 있고 오후 2시부터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오후 6시 끄면 끝내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많습니다. 왜? 인건비 때문이죠. 면접원, 뭐 ARS든 뭐든 간에 흔히 이제 면접원의 경우에 6시가 넘으면 흔히 얘기하는 퇴근 시간이 넘으면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낮에 끝내려고 합니다. 이거는 매우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낮에 전화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뭐 직장인 아닌 사람들, 자영업자나 아니면 가정주부나 아니면 노년층 이런 데가 많겠죠.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 샘플이 다 찼으면 다른 사람 조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느냐? 이 사람들이요, 요즘에는 응답자들도 뭐라고 그럴까요? 뭐 좀 달고 달았다고 해야 되나? 일부 응답자들은 자기 나이를 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60대인 사람이 40대라고 한다든가, 특히 ARS에서 그런 현상이 많다는 거죠. 이건 취재를 해보면 압니다. 응답자가 뭐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그런 응답자들이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60대인데 저 40대입니다. ARS는 기계음이니까 그걸 구분할 수가 없겠죠. 40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40대에다가 응답을 하면 조사 결과가 왜곡이 되겠죠. 이래서 ARS에 문제가 발생하고 면접도 한 10살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너무나 뭐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또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의 의지와 정파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바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왜냐면 그래야지 경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과거와 달리 여론조사가 좀 맞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난립하다 보니까 흔히 안심번호를 받아서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하죠. 요새는 뭐 휴대전화 여론조사가 퍼센테이지가 대개 80% 또는 휴대전화 100% 이런 것도 많습니다. 다 안심번호를 받는데 안심번호를 보통 3만 개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받아보면 3만 개 중에 10% 정도, 3천 개 정도는요, 아예 여론조사 전화 자체를 차단해 놓은 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응답자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10% 정도는 그냥 허수입니다. 허수. 이것도 여론조사의 오차를 크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론조사에 과거보다는 좀 오차가, 그러니까 더 믿기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6개 중에 3개는 이재명 후보가 상승한, 3개는 이재명 후보가 하락한, 이런 결과가 나온 그런 여론조사를 우리가 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의 한계, 그 다음에 여론조사의 불신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현상, 이런 것들이 요즘에 여론조사기관 난립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는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는 그렇고, 양자토론은 잘 아시다시피 어제 원래 오후 6시부터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30일 밤 12시까지 우리 협상을 계속하자 이랬는데 민주당에서 나타나지 않고, 이제는 그 양자토론, 이재명 윤석열 간 토론이 무산된 데 대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공방의 핵심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토론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극히 사소한 문제입니다. 저는 토론장에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고 안 가지고 들어가는 건 그건 토론자의 자유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후보가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들어가서
상대 후보가 질문을 했더니 자료 찾느냐고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본인이 마이너스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수치 같은 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거를. 그 중에 핵심 내용을 몇 가지, 정말 자기만 찾아볼 수 있도록 잘 자료 준비를 해가지고 하고, 수치 같은 건 정확하게 거기서 상대방을 공세를 펼 때 같은 때 인용을 하고 그러면서 질문을 한다.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결렬이 됐다? 양쪽 다 이게 정말 토론을 할 생각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자 하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고, 자료 가지고 들어가지 말자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니,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들어가면 그럼 토론 못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언제 다 찾습니까? 그러나 자료를 예를 들어서 한 10장 정도 들고 들어간다. 그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들고 들어가든지 10장 들고 들어가든지 안 들고 들어가든지 그거는 토론자 재량입니다. 그걸 룰 미팅 할 때 그걸 서로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토론 자체를 무산시켰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냥 각자가 판단할 문제다. 근데 그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보좌진이 써준 모범 답안 없이는 국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토론 능력이 없다니 참으로 딱해 보인다. 여태껏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은 커닝 페이퍼를 준비해왔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왜? 아니, 자료 가지고 들어가는 게 커닝 페이퍼입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떤 질문을 할 줄 알고 자료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는 대장동이든 어떤 것이든 또는 경제 이런 수치들, 그런 핵심적인 수치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어떻게 주장하냐? 성일종 의원이 주장했더군요. 결국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 검증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번 양자 토론을 거부하려는 듯하다. 중앙선관위 주관 토론의 규정을 봐도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 도표, 그림, 그 밖의 참고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상식이죠.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무산을 서로 책임을 상대방이 왜 토론 겁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유권자가 판단할 문제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뭐가 문제인가? 저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우선 내일 이재명 후보하고 김동연 후보하고 토론을 한다네요. 글쎄 이 토론이 이게 얼마나 관심 있는 토론이 될까? 김동연 후보 요즘에 여론조사 하면 1% 나올까 말까 이 정도인데 이게 무슨 토론이 될까? 다만 경제와 관련한 토론은 진지하게 의미 있는 토론이 될 수가 있겠다. 왜냐면 김동연 후보가 워낙 경제는 경제부총리를 했으니까 해박하니까 경제 관련한 토론은 아마 내일 불꽃 튀는 토론 내지는 일방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하는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 어디든 다 재원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 내일 토론은요, 오후 6시 25분부터 8시 정도까지 95분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CBS 주관 초청 토론회죠.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이렇게 아마 그 세 분야로 나눠서 할 모양인데, 경제는 김동연 승, 정치와 외교 안보 아마도 이재명 승 아닐까. 다만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김동연 후보가 공부를 좀 했다면 이재명 후보는 대화 위주의 외교 안보 정책을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대화 위주의 외교 안보 정책 5년 가까이 했는데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미북 대화, 남북 대화 다 실패로 돌아갔죠. 그리고 북한은 결국 최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 부분을 잘 공략한다면 김동연 후보가 외교안보 분야도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우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윤석열 후보가 포함된 그 토론은요 2월 3일 지상파 3사가 하는 그 사자 토론 이것만 있는데 뭐 여기서는 아마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문제까지 있어서 아마 1대3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다른 세 후보의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좀 양자토로처럼 불꽃이 튀진 않겠지만 적어도 대장동에 관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에 관해서 아마 2대2 격돌 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긴장도는 양자토론에 비해서 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내일 모레 거니까. 근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지지율의 급격한 변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토론은 이미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시청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자기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후보가 잘했다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이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사자 토론을 하더라도 그게 지지율 그 뭐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뭐 그건 지켜보면 되는 일이고 다만 31일 날 양자 TV 토론이 없어지면서 결국 설 연휴 민심이라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설 연휴 때의 민심이라는 게 대략 어떻게 흘러가느냐. 또 일각에서는 설 때의 민심이 3월 9일 그 대선 결과와 싱크로율 비슷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설 민심이 대체적으로 어떨까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론조사 자체가 지금 요새는 뭐 믿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막 6개 조사기관 중에서 3개가 서로 다르니까 참 난감하긴 한데 제가 보건대는 대체적으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별로 없는 이런 올해의 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설 연휴가 뭐 내일 하루 더 남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